평양에는 국가기관의 이름을 빌려 개인이 돈을 굴리는 사업소들이 있었습니다. 장사 미천도 손해도 개인이 감당했지만 서류에는 모든 것이 기관의 사업으로 남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중앙기관 산하편의봉사 사업소를 맡아 십수년 동안 그 방식으로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본과 인맥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봄 새벽 부엌에 남편과 아들의 밥을 해놓은 뒤 옷 한 벌과 아들 사진 한 장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21살 아들은 바로 옆방에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방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평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녀는 왜 가족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혼자 국경으로 향해야 했을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러시아에 파견됐던 남동생의 소식이 끊기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전화기부터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사업소 일로 쓰는 전화였고 다른 하나는 오래 거래한 사람들만 번호를 아는 전화였습니다. 밤사이 지방에서 물건을 싣고 올라오던 차가 검문에 걸리기도 했고 받기로 한 물건의 수량이 달라졌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곳은 중앙기관 산하 편의봉사 사업소였습니다. 지배인이라는 직함은 있었지만 국가에서 장사 미천을 대주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기관 명의로 물건을 들여오고 매대에 넘겼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대부분 제 돈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대신 사업소 이름을 쓰는 대가로 위에 정해진 몫을 올렸습니다. 사무실에 매일 나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여성 한 명과 창고를 지키는 남성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명부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분기 실적을 올릴 때가 되면 전분기 수치를 참고해 숫자를 맞췄습니다. 위에서도 사업소가 실제로 얼마나 팔았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몫만 늦지 않게 올라가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건어물과 자파를 평양의 여러 매대에 넘겼습니다. 외상으로 준 물건도 많았지만 장부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지 머릿속에 외웠습니다. 종이를 남겨 좋을 것이 없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간계에서 살던 제가 평양에 올라온 것은 28 무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장사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수 기계를 빌려 국수를 뽑아 팔았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받아다 넘겼습니다. 거래가 커지자 기관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소개받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이 사업소 지배인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기관에서 간부로 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누구와 거래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 저도 남편 부서에서 누가 자리를 옮기는지 캐묻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우리 집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평양에서 태어나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계에서 국수를 팔던 시절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책이나 옷을 사줄 때는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평양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보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돈이 부족하면 빌리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십수년 동안 웬만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사업소를 맡은 뒤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물건보다 사람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물건이 올라오는 날이면 저는 운전수에게 어디에서 몇 번 세워졌는지부터 물었습니다. 검문소가 바뀌었는지 새로 나온 사람이 있는지 지난번에 통하던 말이 이번에도 통했는지를 알아야 다음 차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물건이 조금 상한 것은 값을 깎아 넘기면 됐지만 길이 막히면 장사 자체가 멈췄습니다. 평양 매대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자리는 누구나 탐냈습니다. 제가 물건을 대던 매대에 다른 사업소 사람이 찾아와 더 싸게 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매대 주인을 붙잡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에 들어온 물건 가운데 잘 나가는 것만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며칠 뒤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사업소 물건은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며 다시 예전처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거래를 되돌렸습니다. 집에서는 장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제가 국가사업소 지배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중학교를 지나면서부터 집으로 물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과 늦은 밤 걸려오는 전화를 보며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도 아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 묻지 않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가끔은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배운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결말 없이 국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졸업하면 어느 기관에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아들 성적만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때가 오면 제가 사람을 찾아다니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제가 지나온 길을 걷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가 보니 관계에 있어야 할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었고 짐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여러 번 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현관문부터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러시아 건설 현장에 파견됐던 남동생이 작업장을 이탈했다는 통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말도 병원에 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라졌고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남동생은 파견을 나간 지 몇 해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식이 드문드문 왔습니다. 파견이 끝나면 강계에 집을 마련하겠다는 말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직접 온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면서도 현장이 바빠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통지서를 받은 뒤 평양에 있는 저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이동 허가를 받고 열차를 갈아타며 올라왔지만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나왔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살아있는지보다 먼저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생각했습니다. 해외 파견자가 작업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남편의 직장과 아들의 대학에도 영향이 갈 수 있었습니다. 관계에 혼자 사는 어머니도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와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통지서를 읽은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일은 밖에서 말하면 안 돼요. 남편이 한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남동생이 왜 사라졌겠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직장과 아들 문제부터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양에 있는 인맥을 통해 남동생의 행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파견 현장 관리를 맡았던 사람과 연결된다는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한참 뒤에 받은 답은 짧았습니다. 남동생이 현장을 나온 지 이미 2달이 넘었고 함께 사라진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기록도 시신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강제로 돌려보내던 날 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네, 동생이 왜 그랬겠니?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남동생이 현장에서 얼마나 일했고 임금에서 얼마가 빠졌으며 무슨 일을 겪었는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제 장사를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를 태운 열차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역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사업소로 돌아가 밀린 대금과 들어올 물건부터 확인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저는 이 일을 가족의 일이 아니라 돈으로 막아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양에 머문 며칠 동안 저는 아들이 집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학 기숙사로 전화를 걸어 이번 주에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이유를 물었지만 일이 좀 복잡하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지만 혹시라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동생 이야기를 할까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방문을 닫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에 갈 때도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층에 남편 직장과 연결된 집이 있었고 그 집 여성은 누가 드나드는지 유심히 보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받아 방에 가져다 드리고 밥도 따로 차렸습니다. 한밤중에 잠있게 부엌으로 나갔더니 어머니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동생이 파견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새 작업복을 받았다며 좋아했고 몇 해만 참으면 돈을 모아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장가갈 집까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파견 자리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도 남동생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양에 사는 저 역시 동생이 해외에서 돈을 벌면 관계의 어머니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만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간 뒤 남편은 통지서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다시 가져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면 먼저 복도 쪽을 살폈습니다. 집으로 오는 전화가 울리면 제가 받기 전에 전화기부터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 들어온 불안은 이미 세 사람의 생활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이탈 사실이 공식적으로 위까지 올라가는 것을 유출 방법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고를 보완하거나 적어도 가족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는 시간을 늦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어느 쪽을 통해 말을 넣어볼 수 있는지는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일이 되지 않아도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여러 사람을 거쳤습니다. 누구는 명부가 올라가는 것을 늦출 수 있다고 했고 누구는 현장 보고
서구의 사고 가능성을 덧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된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돈을 주면 결국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보관하던 현금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닥나자 다음 물건을 사야 할 돈에 손을 댔습니다. 지방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한번 미뤘고 또 한 번 밀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한 투자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여성은 자기 돈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 제 사업에 넣은 돈도 있으니 돌려줄 날짜를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2달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대 하나를 넘기고 들어올 물건을 줄이고 외상값을 당겨받으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던 중 남동생과 함께 현장을 나온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한국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같은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하던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습니다. 이탈한 사람이 남쪽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보고를 늦추거나 내용을 바꾸려 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 책임을 피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들고 찾아다닌 저였습니다. 연결해주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통화받은 사람은 자기는 이제 손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업소 명의를 빌려주던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돈을 준비했지만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부장은 다음 분기부터 사업소 명의를 계속 내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서 나오면서 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붙잡아 조사한 것도 아니고 당장 직함을 빼앗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나갈 때마다 저는 곧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돈을 줄 때는 다음 달 물건값에서 메우면 된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매달 외상만 거두면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어디에서 메울지 정하지도 못한 채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앞에 쓴 돈이 아까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사람을 연결해주던 이들은 하나같이 화답을 피했습니다. 알아보겠다. 위에서 아직 내려온 말이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을 들으면 기다렸고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마련했습니다. 한 번은 강계까지 내려가 어머니와 같은 인민반에 사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집에 누가 다녀가는지 인민반 회의에서 남동생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에는 그런 일을 왜 자기에게 시키느냐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생활에 보태라며 돈을 내놓자 결국 받아갔습니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저는 그 사람까지 믿어도 되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일을 아는 사람을 또 한 명 늘린 뒤였습니다. 사업소 직원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여성이 요즘 물건값이 왜 자꾸 늦어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사정이 생겼다고 둘러댔습니다. 그 여성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퇴근할 때 자기 물건을 하나씩 챙겨갔습니다. 사업소가 정리될 것을 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장을 만나기 전날 밤에는 준비한 봉투를 몇 번이나 다시 열어봤습니다. 평소 올리던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돈을 주면 명의를 한 번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부장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사업소 이야기를 피하다가 마지막에야 갱신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돈을 받을 사람조차 제 곁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업소 명의를 더 쓸 수 없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방에서 물건을 보내던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관리하던 매대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받을 돈은 많았습니다. 지방에 먼저 넘긴 물건값도 있었고 매대에 깔아놓은 외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 이름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자 사람들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사정을 듣고 돌아갔지만 나중에는 복도에서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같은 층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아들도 대학 기숙사에서 짐을 싸들고 돌아왔습니다. 학과에서 당분간 집에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언제 다시 나가도 되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외삼촌 일과 제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의 방문 앞까지 갔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사준 컴퓨터가 있었고
벽에는 학교 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앉아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아들에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저와 갈라서면 자기와 아들에게 갈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남동생 일을 돈으로 맡겠다며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도 저였고 투자자들의 돈을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쓴 것도 저였습니다. 다만 남편이 그 말을 한 뒤부터는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계의 어머니 집에도 낯선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별일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짧았습니다. 집으로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10년 가까이 거래하며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앞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넣었으니 날짜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답하지 못하자 그 여성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돌아갔습니다. 화를 낸 사람보다 그 뒷모습을 보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모르는 남성 둘이 찾아왔습니다.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거실을 둘러보며 팔만한 물건이 무엇인지 살폈고 다른 사람은 아들이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본 문제에 아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해진 때까지 갚으면 자기들도 다시 올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들이 방문 안에서 그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간 뒤 아들은 자기 때문에 빚을 진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기숙사에서 가져온 책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학교에서 부를지 모른다며 가방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침이면 평소처럼 옷을 입고 책상에 앉았고 저녁에는 학교 친구가 빌려준 자료를 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학교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점점 줄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아들 방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기숙사에서 오는 날이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제가 차린 밥을 먹고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못했습니다. 밥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디에 다녀왔느냐고 물으니 대학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곧 실습에 나가고 배치받을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처럼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알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시간표를 떼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기숙사에서 가져온 가방도 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라는 통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에게서 서류를 먼저 정리하자는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저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앞길을 남겨두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한 장으로 아들이 다시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남편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책임을 조금씩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물건을 팔아 빚을 일부라도 갚을까 생각했습니다. 장롱과 식탁, 냉장고까지 값을 물어봤지만 다 팔아도 큰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물건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제가 떠날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눈에 띄지 않게 금부치와 시계, 컴퓨터부터 넘겼습니다. 제가 떠나면 빚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남편과 아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아있으면 조사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가슴부터 뛰었고 계단에서 발소리가 나면 우리 집 앞에서 멈추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투자자와 조사기관 중 누가 먼저 문을 두드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남편과 아들에게도 일이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업소 직함이 아직 완전히 회수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직함을 이용해 지방 출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사업소 물건을 확인하러 함흥에 간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다녀온 곳이라 서류를 처리하는 사람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잠시 사라져 있으면
그 사이에 다른 방법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어디에 숨어도 여행진이 끝나면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해산 쪽에서 오래 거래한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여성이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을 안다는 소문을 예전부터 들었지만 모르는 척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강을 건너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국경까지 가는 비용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남아있는 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던 금부치와 남편의 손목시계를 넘겼습니다. 아들이 아끼던 컴퓨터도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들고 나갈 때 아들은 방문 앞에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사줄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강을 건너려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는데 나까지 없어지면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고 더 권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함께 살아지면 남편은 직장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돈도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움직이면 비용이 늘어나고 젊은 남성인 아들은 검문에서 더 눈에 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제가 아들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어 핑계를 찾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출발할 곳과 시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밥을 먹던 날 남편은 아들이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출발을 앞둔 밤 아들 방에 불은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2번이나 갔다가 돌아섰습니다.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같이 가자고 다시 설득할 수도 없었고 기다리라고 약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과 아들이 먹을 반찬을 꺼내놓았습니다. 옷 한 벌과 아들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들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결국 열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는 습관처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몇 달 뒤에는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발을 결정하고도 짐을 여러 번 쌌다가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옷과 갈아입을 옷을 몇 벌 넣었습니다. 약도 챙기고 먹을 것도 넣었습니다. 가방이 커지자 검문에서 눈에 띌 것 같아 하나씩 꺼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옷 한 벌과 속옷, 작은 수건만 남았습니다. 아들 사진도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학 앞에서 찍은 사진과 어릴 때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크기가 가장 작은 사진 한 장을 골랐습니다. 아들이 고등중학교에 다닐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얼굴과는 조금 달랐지만 지갑 안쪽에 넣기 쉬웠습니다. 출발 이틀 전에는 아들과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신던 신발 밑창이 달아 새 것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돈이 거의 남지 않아 가격만 써보고 돌아섰습니다. 아들은 필요 없다며 먼저 시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나란히 걸었지만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국수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감기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 만들던 방식으로 국수를 해줬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먹던 맛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먹으라고 했고 아들은 한 그릇을 비운 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평양에서 아들과 함께 먹은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집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아직 날이 밝지 않았고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타던 전차 정류장을 지나 역으로 향하면서도 제가 정말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평양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는 추적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공중전화 쪽으로 몇 번 눈이 갔지만 번호를 눌렀다가 남편이나 아들이 받으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대로 열차에 올랐습니다. 평양에서 함흥까지는 열차를 탔습니다. 지방 출장을 간다고 적힌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흥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부터 서류에 적힌 목적지와 실제 행선지가 달라졌습니다. 열차를 계속 타면 검표를 피하기 어려워 화물차를 얻어 탔습니다. 운전수에게 돈을 주고 조수석이나 짐칸에 앉아 이동했습니다. 검문소가 가까워지면 운전수가 먼저 내려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제 여행증을 자세히 보던 사람이 왜 함흥에 간 사람이 북쪽으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운전수가 물건을 찾으러 가는 길이라고 둘러댔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평양을 나온 지 여러 날이 지난 뒤였습니다. 안내받은 집에서 국경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가더라도 말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신고 온 구두를 보고 평양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동네 여성들이 신는 헌 운동화를 얻어 신고 구두는 방에 감춰뒀습니다. 안내자는 약속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나타나 경비가 바뀌어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한 날에는 비가 내려 강물이 불었다며 취소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돈이 바닥났습니다. 안내자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아있던 옷과 구두를 넘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과 아들 사진만 남았습니다. 됐습니다. 강을 건넌 날 밤에는 저 말고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앞장섰고 우리는 밭과 둑을 지나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이면 땅에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물은 허리 가까이 올라왔고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앞사람이 옷자락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따라오거나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양을 떠나 그 물가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더 힘들었습니다. 중국 쪽 둑에 올라오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가까운 옥수수밭으로 데려간 뒤 한 사람씩 다른 집으로 보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창고 옆 작은 칸에서 며칠을 숨어 지냈습니다. 함흥에서 북쪽으로 갈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시장 근처 개인 집에서 묵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반값 대신 쌀을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아껴야 했지만 역에서 신분 확인을 당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 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여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밤이 되면 작은 보따리를 베고 잤고 새벽이면 어디론가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제가 떠날 준비를 하자 북쪽으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건을 찾으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그 여성은 더 묻지 않고 낡은 천안정을 건넸습니다. 짐칸에서 추울 때 두르라는 말이었습니다. 화물차 짐칸에는 빈자루와 나무 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길이 좋지 않아 차가 흔들릴 때마다 상자 모서리가 등에 부딪혔습니다. 검문소와 가까워지면 운전수가 짐 사이에 몸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군인이 짐칸 덮개를 들쳤습니다. 저는 자루 뒤에 웅크리고 숨을 참았습니다. 군인은 안쪽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운전수에게 담배를 받아간 뒤 차를 보냈습니다. 해산의 은신처에서는 기다리는 이유를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안내자는 경비가 바뀌었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강물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늦추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고 집 밖으로 혼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강 건너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쪽에 가면 안전한지 아니면 더 위험한 일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여행증에 적힌 기간은 지나가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이미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 겁니다. 강물에 발을 넣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차갑다는 것이 아니라 신발이 벗겨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돌 사이에 발이 끼고 물살에 몸이 돌아갔습니다. 앞사람 옷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줬습니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안내자는 앉지 말고 계속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기다리던 사람은 젖은 우리를 보고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씩 얼굴을 확인한 뒤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려 했습니다. 강가의 어둠 말고는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옮겨간 곳은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있는 농가였습니다.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모종을 옮기고 물을 댔습니다. 축사 바닥을 치우고 여물을 나르는 일도 했습니다. 임금은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먹여주고 재워주며 신고하지 않는 것이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따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붙잡히면 북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낯선 차가 마을로 들어오면 하우스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여름에는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 더웠습니다. 한 번은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못해 밖으로 나온 뒤 한참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 평양에 두고 온 돈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받을 돈도 있었고 외상으로 넘긴 물건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은 순간부터 제가 찾아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가진 것이 현금이 아니라 사람들과 기관 이름에 기대어 만든 신용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속이 심해졌다는 소문이 돌자 농장 주인은 저를 다른 지역의 식당으로 보냈습니다. 식당에서는 재료를 다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지만 농장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은 돈이 남아 월급도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는 저를 데려온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주방에는 북한에서 온 여성이 2명 더 있었습니다. 그중 오래 머문 여성에게서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비용을 먼저 내지 못해도 한국에 도착한 뒤 갚는 조건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빚을 피하려고 평양을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남의 돈을 끌어다 쓰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빚을 져야만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사는 동안 아들을 데려올 방법은 없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 신분을 얻고 돈을 벌어야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버스와 승합차를 갈아타며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 움직이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출발할 때 함께했던 사람 중 일부는 중간에 다른 조로 나뉘었습니다. 길이 막혔다는 이유로 비용도 늘었습니다. 항의한 사람이 있었지만 브로커는 싫으면 그곳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국경을 지난 끝에 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국에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붙잡히지 않으려고 먼 길을 왔는데 마지막에는 스스로 찾아가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설에서 한국행을 기다리는 동안 아들 사진을 자주 꺼내봤습니다. 평양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 중 끝까지 남은 것은 그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농가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하우스 안에 있는 도구 이름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손짓으로 일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듣고 모종을 다른 줄에 옮겨 힘자 한참 화를 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다시 뽑아 옮겨야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 채 해가 질 때까지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잠은 축사와 붙어있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벽 너머로 가축 소리가 들렸고 비가 오면 바닥이 눅눅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양집의 부엌과 아들 방을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녁에 눕는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몸이 지치면 생각도 줄었습니다. 식당으로 옮긴 뒤에는 말투 때문에 들킬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방 문이 열린 줄 모르고 북한에서 온 여성과 이야기를 하다가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식당 주인은 급히 우리에게 창고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이 있는 시간에는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래 머문 여성은 중국에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에야 중국 남성과 살며 낳은 아이가 있어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북으로 붙잡혀 갈까 두렵지만 아이를 두고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성은 제가 왜 혼자 왔는지 묻지 않았고 저도 자기 사정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정한 번호로 서로를 불렀습니다.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차문이 열릴 때 보이는 간판과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고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만 짐작했습니다. 한 남성이 산길에서 발목을 다쳤을 때 일행 가운데 누구도 쉽게 멈추지 못했습니다. 뒤처지면 모두 잡힐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자 둘이 양쪽에서 부축해 데려왔습니다. 나중에 쉬는 곳에 도착한 뒤에야 신발을 벗겼는데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약도 없어서 찬물에 적신 천만 둘러줬습니다. 태국 시설에서는 처음으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아 누울 자리도 부족했지만 적어도 숨어야 한다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잡혀 북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닌지 먼저 살피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고 밤마다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방문이 꿈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 국경을 넘었는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사업소 이름을 빌려 장사한 일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설명했습니다. 머릿속에만 넣어두었던 거래를 처음부터 다시 말하고 나니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아들을 왜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남겠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착 교육을 마친 뒤 임대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제일 먼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어도 물이 나오는 것이 낯설어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정착 지원금이 들어오자 약속했던 브로커 비용부터 갚았습니다. 이동 중 추가된 돈까지 보내고 나니 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통장을 만들 때는 제 이름이 인쇄된 통장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직원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돈을 찾을 때마다 신분증이 필요한지 통장을 잃어버리면 돈도 없어지는지를 물었습니다. 직원이 하나씩 설명해줬지만 집에 돌아오니 다시 헷갈렸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각종 서류를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창구에 가면 빠뜨린 서류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적어준 준비물을 들고 다시 찾아갔고 이해하지 못한 말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탈북민에게 물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사람을 통해 순서를 건너뛰는데 익숙했지만
여기서는 정해진 순서를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에 온 뒤 한동안은 모든 물건의 가격을 북한 돈으로 바꾸어 생각했습니다. 버스비와 쌀값을 비교했고 급식실에서 버리는 채소 끝부분을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리 실장은 쓸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 넣으면 음식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버려지는 것을 보면 손이 먼저 갔습니다. 처음 명절을 혼자 보낼 때는 음식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밥을 먹고 일찍 누웠습니다. 그날 밤에는 평양집에서 아들과 외투를 사러 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지금 어디에서 명절을 보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명절이 오기 전에 중국 쪽 연락책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관계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돈을 보내겠다고 해도 중간에서 없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돈 한 번 보내지 못한 채 통장에 모으기만 했습니다.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돈을 잃었습니다. 교육을 함께 받은 여성이 화장품 판매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물건을 떼오는 비용과 남는 돈을 자세히 설명했고 실제 물건도 보여줬습니다. 저는 계산이 맞는다고 생각해 큰 돈을 건넸습니다. 얼마 뒤 그 여성의 전화번호가 끊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평양에서 십수년 동안 사람을 상대하며 살았던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개받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을 끓이는 큰 솥을 다루는 것도 어려웠고 남한에서 쓰는 작업 용어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말은 작은 수첩에 적어 집에서 다시 봤습니다. 몇 달 뒤에는 들어오는 식재료를 확인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물건 상태를 보고 좋지 않은 것은 돌려보냈습니다. 북한에서 건어물과 잡화를 다루며 익힌 눈썰미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정한 금액을 따로 모았습니다. 아들을 찾는 데 쓸 돈이었습니다. 방학에는 식자재 창고에 야간 일도 했습니다. 밤새 물건을 옮기고 분류한 뒤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첫날 밤에는 냉장고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평양에서는 한 집에 3사람이 있었고 전화도 계속 울렸습니다. 한국 집은 조용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현관문이 잠겼는지 몇 번 확인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물건이 너무 많아 필요한 것을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간장도 종류가 여러 개였고 가격표에는 할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비교하다 가장 싼 것만 집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봉투가 필요하냐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뒤에 서 있던 사람이 대신 설명해줬습니다. 화장품 판매 사기를 당한 뒤에는 출근할 때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여성을 찾았다는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급식실 동료가 돈을 모아 무언가를 사자고 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판단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급식실 첫 출근 날에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작업복을 어디서 갈아입는지도 몰라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조리 실장이 신발장과 탈의실을 알려주고 칼을 잡는 방법부터 다시 가르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도 음식을 해봤다고 생각했지만 수백 명 분량을 정해진 시간 안에 만드는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실수한 것은 채소를 나누어 담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잘못 계산해 마지막 반에 줄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동료들이 남은 것을 다시 모아 맞췄고 저는 퇴근 후에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배식할 반수와 통의 개수를 수첩에 미리 적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제가 먼저 들어온 식재료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아래쪽에 물이 고인 채소나 냄새가 달라진 생선은 바로 조리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까다롭게 본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품한 물건에서 실제 문제가 확인된 뒤로 검수를 맡게 됐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에는 통장에서 돈을 뽑아 방바닥에 펼쳐놓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자동이체와 적금 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설명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종이에 순서를 적어줬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에 가져와 통장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한국에 온 뒤에도 아들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쪽 사람을 통해 몇 번 알아봤지만 소식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돈만 받고 답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2년 반쯤 됐을 때 처음으로 아들과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전화기 앞에서 기다렸고 낯선 번호가 뜨자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바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관계 외가에 내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준비하며
가족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내겠으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통화 시간이 끝나 전화가 끊길 때까지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평양을 떠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어 남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관계에 남은 할머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두고 먼저 살겠다고 나설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려올 돈을 본격적으로 모았습니다. 비용의 절반을 먼저 줘야 했습니다. 급식실 월급과 야간 창고 일을 합쳐도 선금을 마련하는데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아들이 강계에서 국경 쪽으로 이동하다 검문에 걸려 되돌아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탈출을 시도한 사실까지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사용했다는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같은 브로커에게 다시 맡겼습니다.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과 위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그쪽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아들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들어간 뒤에도 곧바로 한국으로 올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숨어 지냈고 남방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락이 완전히 끊긴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급식실로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만 들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잔금은 은행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창구에서 몇 번이나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을 찾아 돈을 쥐어주고 해결하려 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부족한 서류를 다시 떼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첫 통화를 한 뒤에는 아들에게 다시 연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연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브로커는 관계 쪽 단속이 심해졌다고 했다가 연락을 맡은 사람이 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더 보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 아들은 할머니 건강이 전보다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짐을 나르는 일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수선 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대학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하자 아들은 지금 그런 말을 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저에게 화를 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금을 마련하는 동안 급식실 일을 마치고 곧바로 창고로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어 급식실에서 남은 밥을 조금 싸갔습니다. 창고에서는 수입 식재료 상자를 품목별로 나누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첫 시도가 실패했다는 연락을 받은 날에는 브로커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받았는지, 다시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크게 걸린 것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짧게 아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길에서 검문을 받았지만 장사 물건을 사러 간다고 둘러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는 다시 언제 시도해야 하는지 브로커에게 물었습니다. 위험하다면서도 멈추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된 뒤에는 연락 방식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은 중국 번호로 한 줄짜리 문자가 왔고 어느 때는 제3자를 통해 무사하다는 말만 전달됐습니다. 두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을 때는 이미 잡힌 것이 아닌지 또 누군가 돈을 더 요구하려고 숨기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칼을 잡고 있다가도 전화가 진동하면 손을 멈췄습니다. 광고 전화나 잘못 걸려온 전화인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왜 전화기만 보면 밖으로 나가는지 물었지만 집안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아들이 태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조리실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절차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앉아 한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조리실장이 무슨 일이냐고 찾아왔고 그때 처음으로 북한에 아들이 남아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바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와 정착 교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시 만난 아들은 28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던 사진은 고등중학교 때 얼굴이어서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마주섰지만 둘 다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날 내 방문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나왔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제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도 자는 척했다는 겁니다. 문을 열면 자기도 따라 나설 것 같았고 그러면 아버지에게 더 큰 일이 생길까봐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그날 아들이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저는 왜 혼자 떠났는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남동생 일, 남편의 직장과 아들의 학교를 차례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뒤에도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라진 뒤 투자자들은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던 물건을 정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의 관계를 서류상 끝냈습니다. 아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강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을지 몰라 평양집 근처를 몇 번 찾아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서로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정착교육을 마친 아들이 집에 온 첫날, 저는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해줬던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재료와 양념이 달라 같은 맛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 입 먹고 예전 맛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재료로는 똑같이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우리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저는 아들이 밖에 늦게까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계속 물었고 아들은 자기를 감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집에 있던 시기에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보자 관계라고 해서 오랜 공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한국에서 쓰는 말과 컴퓨터를 다시 배웠습니다. 평양에서 쓰던 컴퓨터를 제가 국경 비용으로 넘겼다는 이야기는 서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중고 컴퓨터를 사들고 오기에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더니 단기 일을 해서 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처음 구한 일은 물류 창고의 단기 작업이었습니다. 밤에 나가 아침에 돌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창고 일을 떠올리며 몸이 상한다고 말렸지만 아들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직업 교육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아들은 북한에서 다니던 대학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졸업하지 못한 학교를 경력으로 써도 되는지 중국에서 보낸 시간을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담당자는 사실대로 쓰면 된다고 했지만 아들은 빈칸 앞에서 오래 머뭇거렸습니다. 한 번은 면접을 보고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물어보니 북한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과 관계없는 질문까지 이어져 결국 면접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곳을 알아보자고 했지만 아들은 한동안 지원서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동네 체육관에서 알게 된 사람과 가끔 운동을 하러 나갔고 휴대전화 사용법도 저보다 빨리 익혔습니다. 제가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막히는 일이 생기면 이제는 아들이 함께 갔습니다. 평양에서는 제가 아들의 앞길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아들이 제 서류를 대신 읽어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강계의 어머니와는 아직 직접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중국에 있을 때 전해들은 바로는 어머니가 손자가 장사하러 다른 지방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까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면 견디지 못할까봐 주변에서 숨긴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했고 아들은 어머니 체력으로 긴 이동을 견딜 수 있을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관계에 있을 때 어머니가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데려오겠다는 생각만으로 움직였다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비용부터 마련하고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동 경로와 어머니 건강, 중간에 머물 곳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여러 번 묻고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가 와도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한국에 오면 자기가 모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이 자기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평양에 남았을 때도 할머니 때문에 버틴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서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더는 말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어머니에게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겨울을 지내 연료와 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사람을 쓸 때처럼 돈만 건네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달됐다는 말만 믿지 않고 실제로 받은 것을 확인할 방법까지 함께 찾고 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금방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피했고 낯선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 거실에 앉아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나온 뒤 어떤 생활을 했는지,
중국에서 무엇을 겪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급식실 일을 계속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했고 실기 시험에는 한 번 떨어진 뒤 다시 도전했습니다. 자격증을 받은 날 아들에게 보여주자 아들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학교에 북한 출신 조리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확인 전화를 한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조리실장은 저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발주서를 제 이름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발주서를 받아들었을 때 한동안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양에서는 제 돈으로 물건을 굴리면서도 항상 기관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 뒤에 숨었습니다. 이제는 많지 않은 월급을 받더라도 제가 한 일이 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일자리를 구해 다니고 있습니다. 단계에는 여든이 넘은 어머니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오는데 필요한 비용도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많고 이동이 어려워 아들 때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월급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어 모으고 있습니다. 아들도 자기 월급에서 보태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자기 생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양에 집을 나온 뒤 8배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돈을 여러 번 잃었고 사람을 잘 안다고 믿었던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월급이 들어오면 공과금을 내고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을 제 통장에 모으는 생활을 배웠습니다. 급식실에 식재료가 들어오는 날이면 지금도 물건의 상태부터 살핍니다. 오래전 장사하던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일은 남의 기관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기관의 이름을 빌려 돈과 인맥으로 살아가던 한 여성이 모든 것을 잃고 자기 이름으로 다시 서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남동생의 이패를 돈으로 덮으려 했던 선택은 결국 사업과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양을 떠나던 새벽, 그녀는 아들을 두고 혼자 살아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지 못했던 그 순간 아들 역시 방 안에서 잠든 척하며 어머니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혼자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난 가족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건네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